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감싸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고 최고급 레스토랑인 라 시엘의 통유리창 너머로 그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서연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얼굴과 창밖의 풍경을 번갈아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남자의 이름은 박진우였고 그는 오늘 서연의 맞선 상대였다. 그는 잘 다려진 명품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서연은 오늘 아침 옷장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른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유행이 조금 지난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였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 7살짜리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에게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맞서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과 딸 민준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박진우는 와인 리스트를 훑어보며 서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했다. 저는 보통 이런 자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금이거든요. 이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시죠? 제 아내는 될 사람이니 적어도 품위 유지는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데이터 분석가였지만 지금은 작은 사무실의 격리 사원이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박진우는 흥미를 잃었다는 듯 와인잔을 빙빙 돌렸다. 그는 서연의 옷차림과 조심스러운 태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물건값을 매기는 듯했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불쾌했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들의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강태무가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TK그룹의 젊은 총수인 그는 지루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집안 어른들이 주선한 맞선 상대가 앉아 있었지만 태무의 관심은 온통 회사의 현안에 쏠려 있었다. 그는 이런 무의미한 시간 낭비를 경멸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회사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었다. 박진우의 질문은 점점 더 집요하고 무례해졌다. 그는 서연의 학력, 부모님의 직업, 심지어는 사는 동네까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마치 취조를 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이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녀는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이서연 씨,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가족 관계라도 있습니까? 요즘은 서류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요. 박진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마음을 굳혔다.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지는 않았다. 정직함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7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박진우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박진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음악 소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다. 박진우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 정말 어이가 없군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싱글맘이 감히 이런 자리에 나올 생각을 하다니. 주선한 친구분도 제정신이 아니군요. 제 귀한 시간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게 만들다니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그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끄러움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박진우의 독설은 계속되었다. 내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를 키우면서 내 돈을 쓰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당신 같은 여자들은 다 똑같아. 어떻게든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역전하려는 속셈이지. 정말 역겹군요. 그때였다. 서류에 집중하고 있던 강태무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한 것은 그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맞선 상대에게 짧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곧장 서연과 박진우의 테이블로 향했다. 박진우는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서연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어깨 위로 묵직한 손이 올라왔다. 박진우가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존재감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값비싼 맞춤, 정작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주변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냉기. 그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태무는 박진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굳어버린 서연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런 남자와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향해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이서연 씨, 박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더욱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워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태무는 서연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잠시 바라보더니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박진우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렸으니까. 내일 아침 당신의 회사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지. TK그룹은 당신 같은 사람과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으로. 그 말에 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제서야 박진우는 자신 앞에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TK그룹의 총수 강태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 중의 거물.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는 태무에게 필사적으로 사과하려 했지만 태무는 이미 그에게서 관심을 거둔 상태였다. 그는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무는 굳어있는 서연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그 목소리에서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오늘의 이 모욕 제가 전부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 내 제안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나쁜 거래가 아닐 겁니다. 그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마치 자신의 말은 곧 법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TK그룹 총괄 대표 강태무.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이 그녀의 흐릿한 시야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해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무가 앉아 있는 자리를 보았다. 그는 이미 다시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박진우는 이미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 있었다. 그는 안절부절못하며 서연의 눈치를 살폈지만 서연의 시선은 그에게 향하지 않았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이제 경외와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에 와 닿았다. 그녀의 손에는 강태무의 명함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박진우의 모욕적인 언사,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태무의 갑작스러운 청혼,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거대한 음모이거나 혹은 잔인한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TK그룹의 총수가 이런 장난을 칠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는 담요를 덮은 채 잠들어 있는 딸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다. 친구가 잠시 아이를 봐주기로 했었다.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보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이만큼은 자신처럼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딸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오늘 그 굴욕적인 자리를 견뎌낸 이유였다. 서연은 민준이의 옆에 조용히 앉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손에 쥔 명함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강태무. 그의 차가운 눈빛과 거침없는 태도가 떠올랐다. 나와 결혼합시다. 그 말은 분명 서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것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선택들은 대부분 최선이 아닌 차악을 택하는 과정이었다. 이번 선택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밤이 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 준비를 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강태무의 명함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막 집을 나서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강태무 대표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남자는 서연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대표님께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돌아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가 들어있었다. 문서의 제목은 결혼 계약서였다. 계약 기간,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 그리고 이혼 시 서연에게 제공될 보상 등이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민준이의 미래에 대한 조항이었다. 최고의 교육 환경 제공 유학 지원,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생활비 보장. 그것은 서연이 평생을 바쳐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었다. 강태무라는 남자는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가장 절실한 필요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 전체를 건 거대한 거래였다. 서연은 계약서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그녀의 선택에 자신과 딸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며칠 동안 이서연은 유령처럼 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결혼 계약서는 현실이라기엔 너무나도 무겁고 비현실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다. 강태무라는 남자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그녀의 잔잔했던, 아니 잔잔한 척에서 유지해왔던 삶의 호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분노했다. 감히 돈으로 사람의 인생을 사려 하는 그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다. 서연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건 모욕이었다. 지난번 맞선 자리에서 박진우에게 당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훨씬 더 세련되고 거대한 모욕. 그녀는 강태무의 얼굴에 대고 이 서류를 집어던지며 당신들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팔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그를 만나 이 거래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의 오만한 태도를 꺾어주리라. 그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감정 없는 목소리의 비서였다. 서연이 강태무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비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약속 시간을 잡았다. 마치 그녀가 전화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약속 장소는 TK그룹의 본사,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한 마천루의 꼭대기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이었다. 서연은 낡은 구두를 신고 그 거대한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넓고 차가웠으며 불필요한 장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거대한 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마치 도시의 왕처럼 그 풍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서연의 분노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녀는 결심을 다지며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섰다. 이런 무례한 제안은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은 계약서가 든 봉투를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저는 대표님의 게임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죠. 그제야 강태무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흥미가 서려 있는 듯했다.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앉으시죠, 이서연 씨. 내 이야기는 들어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해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따라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를 쏘아보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노련한 사냥꾼처럼 먹잇감을 다루고 있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태무는 말을 이었다. 나는 아내가 필요하고
당신은 돈과 안정적인 미래가 필요하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거래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서연은 기가 막혔다. 결혼이 어떻게 비즈니스입니까? 당신은 사랑도 존중도 없이 그저 필요에 의해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뿐이에요. 태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어른의 미소였다. 사랑, 존중, 그런 감상적인 것들이 TK그룹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저는 전쟁 중입니다. 제 삼촌인 강일한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말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유일한 적자인 자신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 자연스럽게 그룹의 후계자는 장손인 태무가 되어야 했지만 야심 많은 삼촌 강일환이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강일환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놓았고 호시탐탐 태무를 끌어내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제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십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룹을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와의 결혼은 더 큰 정치적 분쟁을 낳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냉소가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아무런 배경이 없죠. 당신과의 결혼은 어떤 정치적 파장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저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강태무라는 이미지만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왜 하필 저였죠? 세상에 배경 없는 여자는 많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었다.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혼란스러움만이 남았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태무가 말했다. 그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더군요. 눈물을 보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옆자리에 세울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서연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보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상품처럼 평가받았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껴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강인함을 인정받은 듯한 기묘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계약서 내용은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습니다. 태무는 다시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돌아왔다. 당신 딸의 미래는 제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당신 역시 계약이 끝난 후에는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될 거고요. 2년입니다. 딱 2년만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2년.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히는 대가로 딸의 완벽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을 파는 행위일까? 아니면 엄마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선택은 딸 민준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이기적인 자존심 때문에 딸의 미래를 망칠 권리가 없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주시겠어요? 서연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결정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대한 사무실을 빠져나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아득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작은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민준이와 함께했던 지난 7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겪었던 수많은 서름과 어려움, 아이가 아플 때 혼자 밤을 새워야 했던 외로움, 어린이집 행사에서 아빠 없는 아이라며 주눅이 들었던 딸의 모습을 봐야 했던 아픔. 그녀는 민준이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처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강태무의 제안은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악마가 약속하는 미래는 너무나도 달콤했다. 그녀가 민준이를 위해 평생을 바쳐도 이룰 수 없는 세상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희생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서연은 하루 종일 계약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지만 그녀는 꼼꼼하게 모든 조항을 분석했다. 강태무는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계약서는 그녀에게 불리한 조항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녀와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그는 정말로 이 결혼을 하나의 완벽한 비즈니스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서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평범한 삶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딸의 미래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것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엄마였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강태무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서연입니다.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서연 씨. 대표님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 진행을 위한 절차는 곧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다. 전화를 끊고 난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의 앞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싱글맘 이서연이 아니었다. TK그룹의 총수 강태무의 계약직 아내가 될 운명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부터 이서연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강태무가 보낸 전문가 팀이 그녀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왔다. 스타일리스트, 에티켓 강사, 심지어는 재벌가의 문화를 가르치는 컨설턴트까지. 그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서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갔다. 그녀의 옷장은 TK그룹의 며느리라는 직함에 걸맞은 명품들로 채워졌고, 낡은 가구들은 최고급 제품들로 교체되었다. 서연은 이 모든 변화가 낯설고 불편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갑옷을 입은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에티켓 강사는 그녀의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는 수저를 드는 각도까지 교정하려 들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그들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점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것이 과연 딸 민준이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에게 되물었다. 민준이 역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혼란스러워했다. 낯선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고 엄마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서연은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엄마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민준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자신의 두려움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강태무의 가족들과의 공식적인 첫 저녁 식사 자리였다. 서연은 강태무의 비서가 골라준 단아하지만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성은 분명 자신이었지만 너무나도 낯설었다. 화려한 보석들이 그녀의 목과 귀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강태무가 보낸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처럼 집을 나섰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강태무는 옆자리에 앉은 서연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역할은 조용하고 품위 있는 약혼녀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작전 지시를 내리는 사령관처럼 냉정했다. 그는 서연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었다. 특히 제3촌인 강일한 부회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할 겁니다. 그의 말에 휘말리지 말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나에게 넘기십시오. 그는 이어서 할아버지인 강 회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사람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예에 바르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세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한 정보만 간추려서 말씀드렸으니 그 이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는 어느새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국 전통 양식과 현대적인 건축미가 어우러진 웅장한 저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저택의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인위적인 느낌을 주었다. 서연은 이곳이 바로 자신이 앞으로 상대해야 할 호랑이들의 굴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차에서 내렸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서연은 강태무의 팔짱을 낀 채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이미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상석에는 흰머리의 노인이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바로 TK그룹의 살아있는 신화 강 회장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강 회장의 옆으로는
야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일한 부회장이었다. 강일한의 아내와 아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들 역시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서연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무의 경고를 떠올리며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강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탐색전이 벌어졌다. 처음 포문을 연 것은 강일한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조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모양이야. 그런데 태무야, 우리에게 소개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결정한 이유가 뭐냐? 이 아가씨가 어떤 대단한 집안의 영예이길래 네가 이토록 서두르는 거지? 그의 질문은 태무를 향했지만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무가 대답하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제 힘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태무 씨가 저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그런 저의 평범함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일한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서연이 이렇게 당돌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강일한의 아내가 곧바로 대화를 이어받았다. 그녀는 서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호호, 평범함이라. 요즘 세상에 평범한 게 가장 무서운 거란다. 그런데 듣자 하니 아이가 딸려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쏠렸다. 이것은 그녀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저는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책임감과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코 저의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강일한 부부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했다. 태무는 그런 서연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이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책임감과 강인함이라. 아주 좋은 말이군. 그렇다면 이 결혼이 우리 태무의 배경과 재력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나? 그는 서연을 돈만 보고 결혼하는 속물로 몰아가려 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서연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무 씨의 곁에서 그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가 가는 길을 묵묵히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비록 계약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 그 순간 식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동반자라. 말이 쉽지 행동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는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정말로 태무의 짝이 될 자격이 있는지는 앞으로 내가 지켜보겠다. 허튼 수작을 부릴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집안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곳이 아니니 그것은 인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 속에서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끔찍할 것만 같았던 저녁 식사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끝이 났다. 저택을 빠져나와 다시 차에 올랐을 때 서연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는 오늘 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면접을 치른 기분이었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잘 해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강태무가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했소. 그것은 아주 짧고 무미건조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 속에서 희미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성능을 테스트했고 일단은 합격점을 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딸 민준이가 잠든 방으로 들어갔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오늘 그녀가 견뎌낸 모든 것은 바로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서연은 이제 막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 그녀 앞에는 더 높고 험난한 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승리자가 되리라고. 강씨 가문과의 첫 만남 이후 서연의 일상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강태무가 마련해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민준이는 최고급 사립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변했지만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강씨 가문의 족보와 TK그룹의 사업 보고서를 읽으며 다가올 전쟁을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무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초대장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매년 열리는 TK그룹 자선 갈라 행사입니다. 그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올해는 당신이 내 약혼자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언론의 첫 선을 보이는 자리가 될 겁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지시이자 경고였다. 서연은 묵묵히 초대장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긴장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당연히 강일안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있어 이번 갈라 행사는 하늘이 준 기회였다. 그는 근본도 없는 여자가 TK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대중 앞에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태무의 입지를 흔들 생각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기획팀장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강일안의 계획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갈라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그룹이 새로 설립하는 자선재단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그는 이 발표 내용 중 재무 예측 파트에 의도적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오류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매수한 기자 한 명을 통해
그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들도록 계획했다. 발표자는 당황할 것이고 그때 자신이 나서서 태무의 똑똑한 약혼녀에게 의견을 구하는 그림을 그렸다. 경리 출신인 그녀가 복잡한 금융 데이터 앞에서 허둥대는 모습은 완벽한 그림이 될 터였다. 갈라 행사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서연은 태무의 팔짱을 낀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입장했다. 그녀는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한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온해 보였지만 드레스 아래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늑대들 사이에 던져진 사슴이 된 기분이었다. 태무는 능숙하게 사람들을 상대하며 서연을 주요 인사들에게 소개했다. 서연은 그동안 배운 대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태무는 그런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파트너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자신의 역할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한편에서는 강이란 부부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행사의 메인 순서인 자선재단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강이란의 신복인 기획팀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재무 예측 데이터가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을 때 객석에 앉아있던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었다.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데이터의 성장률 예측 모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변동성과 시장 리스크 요인을 고려했을 때 해당 예측치는 다소 낙관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전문가 수준의 질문에 발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진땀을 흘리며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그 부분은 저희 재무팀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그의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의심만 키울 뿐이었다. 연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강일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이니만큼 투명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이 서연과 태무가 앉은 테이블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 그러고 보니 제 조카 태무의 약혼녀 되시는 분이 작은 무역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오래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금융 데이터에도 조예가 깊으실 것 같은데 혹시 무대 위로 올라와 신선한 시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쏠렸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태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태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술렁이던 연회장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무대에 오른 서연은 먼저 청중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리고는 당황한 발표자에게 말했다. 제가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 파일과 사용하신 모델의 매개 변수 설정 값을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요구는 너무나도 전문적이어서 강일환조차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발표자는 객석에 앉은 강 회장의 묵직한 시선을 느끼고는 마지못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그 순간 서연의 분위기가 180도 변했다. 긴장하고 불안해하던 약혼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는 한 명의 전문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의 나열을 놀라운 속도로 훑어내려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듯 움직였다. 연 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기자님의 질문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질문한 기자의 공을 인정했다. 이 예측 모델에는 외부 시장 충격에 대한 리스크 계수가 표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수익률이 약 5%가량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로 보입니다. 그녀는 강일안의 팀이 심어놓은 오류를 사소한 실수로 규정하며 가볍게 넘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검토해 보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일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모델은 안정성장 시장을 가정하고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단이 주로 활동하게 될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이 모델보다는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연은 마치 오랫동안 강의를 해온 교수처럼 새로운 모델의 장점과 적용 방식을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지어 즉석에서 몇 가지 핵심 수치를 수정하여 더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설명은 명쾌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그 어떤 전문가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의심의 눈초리는 어느새 감탄과 경외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설명이 끝나자 연회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강이라는 자신의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 되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계획은 서연을 망신시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비범한 능력을 만천하에 증명해주는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 되었다. 상석에 앉아있던 강 회장은 난생 처음 보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본 듯 깊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무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계약한 여자가 그저 강단 있는 성격의 평범한 격리 사원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무대 위에 서 있는 저 사람은 그가 아는 그 어떤 금융 전문가보다도 뛰어난 통찰력과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서연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그날 밤 갈라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결혼 전에는 데이터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금융 리서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었죠. 하지만 민준이를 낳으면서 모든 것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종류의 이해와 존중이 싹트고 있었다. 강태무는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히 자신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능가하는 날카로운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연은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자선 갈라 행사가 끝난 후 재계와 언론은 온통 이서연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신데렐라의 반란, 숨겨진 경영 천재의 등장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강태무의 약혼녀는 더 이상 가십거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TK그룹의 새로운 실력자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은 강일한의 심기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강 회장의 태도 변화였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처음으로 강태무를 자신의 서재로 따로 불렀다. 그는 손주의 약혼녀에 대해 단 한 번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구나. 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아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 겉은 부드러워 보여도 속에는 강철을 품고 있어. 잘 지켜주거라. 그리고 그 아이의 능력을 썩히지 마라. 그것은 태무에게 내려진 새로운 명령이자 이서연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태무는 할아버지의 서재를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서연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기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며 때로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의 관찰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약혼녀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만을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 이서연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에 보고서를 전달한다는 핑계로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거실 바닥에서 딸 민준이와 함께 블록 쌓기를 하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을. 그 웃음은 갈라 행사장에서 보여주었던 우아하고 계산된 미소와는 전혀 다른 꾸밈 없고 순수한 것이었다. 민준이가 실수로 블록탑을 무너뜨리고 울음을 터뜨리자 서연은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민준아. 다시 만들면 되지.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다시 쌓아 올리는 게 더 멋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태무는 마치 자신의 심장을 누가 가볍게 툭 건드린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언제나 무너뜨리고 빼앗는 것에만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 다시 쌓아 올린다는 것의 가치를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어렴풋이 깨달았다. 며칠 후 태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강일한이 오랫동안 장악해왔던 그룹의 골칫덩어리 적자투성이인 자회사 TK케미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 그리고 그는 이 팀에 이서연을 합류시켰다. 그의 충직한 비서조차 의아해하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태무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이라면 모두가 포기한 이 문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첫 회의가 열리던 날 중역 회의실에 모인 엘리트 임원들은 이서연의 등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총수의 약혼녀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아마추어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만 토로할 뿐 누구 하나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으며 태무가 미리 건네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신의 태블릿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모두의 비관적인 전망이 오가던 그때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TK 케미칼의 문제는 제품 경쟁력이나 시장 상황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과 원자재 구매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한 임원이 비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그 문제는 우리도 수십 번 검토했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스크린에 자신이 정리한 데이터를 띄웠다. 여기 지난 5년간의 물류 이동 경로와 원자재 구매 단가 변동 데이터를 보시죠. 특정 운송사와 특정 원자재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비용 상승 패턴이 발견됩니다. 특히 이 거래들은 모두 강일한 부회장님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물류 허브 구축과 공개 입찰을 통한 원자재 공급선 다변화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계획은 TK 케미칼을 살리는 것을 넘어 강일안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매우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한 수였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무시와 냉소는 어느새 경악과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다. 태무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즉시 이서연의 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밤 태무의 사무실에서 함께 야근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치열한 동지이자 전략적 파트너였다. 그들의 대화는 보고서와 데이터를 넘어서 때로는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늦은 밤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던 중 서연이 불쑥 물었다. 대표님은 왜 그렇게까지 이기려고 하시는 건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셨잖아요. 태무는 잠시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지.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살아온 냉혹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다. 어느 날 밤 태무는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늦은 시간에 서연의 집을 찾았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서연이 딸 민준이에게 잠자리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용감한 공주님은 무서운 용과 싸워 왕국을 구했답니다. 엄마, 공주님도 무서웠을까? 그럼 무서웠지. 하지만 공주님은 왕국의 사람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낸 거야. 태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서연의 얼굴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는 사랑과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집안에서 자랐다. 그에게 가족이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하고 이겨야 할 상대일 뿐이었다.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그 작은 세상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이서연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TK 케미칼의 물류 시스템 감사가 시작되었고 원자재 구매는 전면 공개 입찰로 전환되었다. 강일한 측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강 회장의 지지를 등에 업은 태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초기 결과가 보고되고 있었다. 예상대로 비용은 급격히 절감되기 시작했고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무와 서연은 나란히 서서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성공적인 첫 출발이었다.
태무는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산이 없었다. 그곳에는 함께 첫 전투에서 승리한 동지로서의 깊은 신뢰와 서로를 향한 미묘하고 새로운 감정의 파동이 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TK 케미칼의 성공적인 개혁은 강일환에게 보내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강태무의 과감한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이서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태무와 서연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 어떤 계약서 조항보다도 단단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다. 서연은 이번 승리가 더 큰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TK 케미칼의 감사 보고서를 재검토하던 중 확신으로 바뀌었다. 비리를 저지른 물류회사와 원자재 공급업체들, 서류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예리한 분석가의 눈은 그들 사이에 숨겨진 미세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유령 회사들의 주소지 등기 이사들의 희미한 친인척 관계, 그리고 특정 시기에 집중된 거래 패턴. 그것들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보였다. 서연은 이 사실을 강태무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심증뿐이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강일환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었다. 또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거대한 비밀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싶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이 계약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그녀의 조용한 승부욕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밤은 낮보다 더 바빠졌다. 민준이가 잠든 깊은 밤, 그녀의 집은 비밀스러운 조사본부로 변했다. 그녀는 해커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엮어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TK그룹의 모든 자회사의 재무보고서,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공시자료, 심지어는 해외 언론에 보도된 조세 피난처 관련 기사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서연은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강일환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그룹의 여러 자회사의 거미줄처럼 복잡한 유령회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다. 그는 이 회사들을 통해 원자재 값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헐값의 협력업체들을 인수한 뒤 그 이익을 다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세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서연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였다. 강일환이 빼돌린 천문학적인 자금은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TK그룹의 지주회사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는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법인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강일환은 단순히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훔친 돈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무서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수년에 걸쳐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좀먹게 만들어 주가를 떨어뜨린 뒤 결정적인 순간에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속셈이었다. 태무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 강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쉼없이 일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했다. 수백 개의 계좌 추적 데이터, 수천 건의 거래 내역, 그리고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다이어그램까지.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탈진 상태에 빠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TK그룹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강태무의 비서에게 연락해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다음 날 아침, 태무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준비한 보고서를 태무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무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태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다음에는 불신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가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탐욕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배신이 이토록 거대하고 조직적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이 전부 사실이란 마리오 테무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 교차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등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충격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군.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파괴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는 서연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책상 앞이 아닌 그녀의 바로 옆에 섰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더 이상 아랫사람이나 파트너가 아닌 유일한 동반자로 인정한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당신이 모든 것을 구한 것이요. 태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겠지.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계약 관계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운명 공동체였다. 서연은 태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신뢰와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반격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무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짜 미소였다. 그래, 당신 말이 맞소. 이제 사냥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강일한의 비리 네트워크가 그려진 다이어그램을 띄웠다. 화면의 불빛이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비장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들은 이제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눈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다. 배신자에 대한 처절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일한의 비밀 제국을 향한 강태무와 이서연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직 강일한의 목에 칼을 겨누지 않았다. 대신 그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다. 태무는 CEO의 권한을 이용해 강일한이 관리하던 자회사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서연이 지목한 유령 회사들과의 모든 거래는 즉시 중단되었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은 동결되었다. 이것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다. 강이라는 맹수가 아니었다. 그는 교활한 뱀과 같은 사내였다. 그는 자신의 돈줄이 막히고 충복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강태무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해서 마치 자신의 모든 계획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에는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그의 의심은 마침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는 자선 갈라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TK 케미칼의 갑작스러운 개혁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변화는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강태무의 옆에 나타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강이라는 그녀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이 모든 반격의 설계를 주도하고 있는 두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자신의 30년 계획을 망치려 들다니 그는 공격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태무를 직접 공격할 수 없다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부숴버리기로. 첫 번째 경고는 서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 현관문 앞에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무심코 봉지를 열어본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안에는 목이 꺾인 비둘기 한 마리와 함께 민준이의 이름이 적힌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이는 약하거든. 서연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이 사실을 태무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 이 전쟁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날 하루 동안 민준이를 자신의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태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보고를 받은 직후부터 그녀와 민준이의 주변에 비밀리에 경호팀을 배치해 놓은 상태였다. 경호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태무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른 채에서 태어난 척하는 서연을 찾아갔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태무의 차가운 분노는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뜨거운 보호 본능으로 변했다. 감히 내 사람을 그것도 무고한 아이까지 끌어들여 협박하다니. 강이라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태무는 서연을 안심시킨 뒤 밖으로 나와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금부터 단 한순간의 빈틈도 허용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을 지켜. 며칠 후 강이라는 더욱 대담한 행동을 감행했다. 서연에 대한 경호가 삼엄해지자 그는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사고를 위장한 공격을 계획했다. 민준이가 유치원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
서연이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 왔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피할 시간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몸을 강하게 밀쳐냈다. 동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으며 덤프트럭과 그대로 충돌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서연은 자신과 민준이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무였다. 그는 근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위험을 감지하고 직접 몸을 던진 것이었다. 그가 타고 온 차는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었고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괜찮소?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연과 민준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끌어안은 채 흐느꼈다. 민준이 역시 겁에 질려 앞발을 찾듯 태무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날 밤 강씨 가문의 본가에서 고성이 오갔다. 사고 소식을 듣고 격분한 태무는 곧장 강일안을 찾아갔다. 당신 정말로 미쳤군. 태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강일안은 뻔뻔하게 발뺌했다. 무슨 소리냐. 그저 불행한 교통사고일 뿐인데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 그의 위선적인 태도에 태무는 실소를 터뜨렸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트럭 운전사가 사고 직전 거액의 빚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도 우연일까? 당신의 더러운 수법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태무는 한 걸음씩 강일안에게 다가갔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강일안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분명히 경고하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끝내. 하지만 단 한 번만 더 서연 씨나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봐. 그때는 법도 주주총회도 필요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니까. 태무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무슨 짓이든 할 사람처럼 보였다. 강이라는 그 서늘한 눈빛 앞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가 알던 유약한 조카가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분노한 맹수가 서 있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늦은 밤 서연은 자신의 집거실에서 태무의 이마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민준이는 옆 소파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무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당신 탓이 아니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웠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상처 입은 이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자신과 딸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 그녀는 이 순간 그가 더 이상 차가운 계약 파트너나 어려운 고용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지켜준 남자였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계약과 조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를 지켜야만 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트럭 돌진 사고가 있었던 그날 밤 강태무는 이서연과 민준이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 그의 집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더 이상 두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그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민준이는
자신을 구해준 태무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누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서연이 간단하게 만든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태무는 난생 처음으로 가정의 식사라는 것을 경험했다. 제잘거리는 민준이의 목소리, 그런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서연의 미소. 그것은 그가 늘 갈망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평범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이 짧은 평화는 다가올 폭풍을 더욱 맹렬하게 예고하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강이라는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태무와 서연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꼬박 이틀 밤을 새워가며 강일안의 비리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예상되는 모든 반론에 대한 완벽한 반박 논리를 구축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강태무는 CEO의 권한으로 TK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을 명령했다. 소집 사유는 회사의 존립을 뒤흔들 중대 사안에 대한 보고였다. 이 소식은 그룹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강일안 역시 소집 통보를 받았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이내 자신의 이사회 내 세력을 믿고 코웃음을 쳤다. 애송이 조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간과한 것은 이 발악이 그의 숨통을 끊을 치명적인 일격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TK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대부분이 강일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강태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곧이어 강일안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고 강태무가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서연이 당당한 모습으로 함께였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이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태무는 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서론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회사 내부에 암약하며 회사를 좀먹고 있는 배신자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태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 스크린에 서연이 만든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띄웠다. 거미줄처럼 얽힌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단 하나의 이름, 강일안.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강일안에게로 쏠렸다. 강일안은 얼굴이 벌개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감히 나를 모함해.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하지만 태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자세한 설명은 이 모든 증거를 직접 찾아낸 이서연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태무의 소개와 함께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이사들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강일안의 범죄 사실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자금 세탁의 구체적인 수법 주가 조작의 과정, 그리고 스위스 비밀 계좌의 존재까지.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완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총수의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는 냉철한 검사였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강이라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전부 저 여자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태무에게 접근한 꽃뱀이라고 내 30년 충심을 저런 여자애의 말 몇 마디와 조작된 서류 쪼가리로 모욕할 셈인가. 그는 자신을 따르던 이사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편에 섰던 몇몇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태무가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조작된 서류라고 하셨습니까? 삼촌 그는 이사들을 향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그 안에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서연과 민준이를 해치려 했던 트럭 운전사의 모든 자백이 담겨 있었다. 강일안의 지시 내용과 돈을 받은 계좌 내역까지. 사업상의 다툼은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여자와 아무 죄 없는 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군요. 음성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일안을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배신은 사업적인 것이었지 살인 미수까지 동조할 생각은 없었다. 강일안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 회장이 마침내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인 강일안을 깊은 슬픔과 실망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 시간부로 강일안 부회장을 TK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시오. 강 회장의 판결이 내려지자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넋이 나간 강일안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태무와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태무와 서연은 나란히 서서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지독한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폐허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강일안이 몰락한 후 TK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총수 일가의 비리, 스캔들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강태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위기 수습의 선봉에 섰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강일안이 남긴 부패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불안해하는 주주들과 직원들을 다독이며 무너진 회사의 신뢰를 재건해 나갔다. 이 모든 과정의 뒤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무의 펜트하우스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신임하는 비공식 고문으로서 그의 옆에서 위기 관리 전략을 함께 세웠다. 그녀의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 능력은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그룹의 핵심 역량을 재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총수의 약혼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그룹을 구한 해결사로 인정하고 존경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자 강 회장이 태무와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예전에 그 차갑고 위압적이던 저택이었지만 오늘따라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을, 특히 서연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민준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자신과 서연 태무의 그림이 들려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성을 네가 지켜주었구나. 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처음으로 그들의 결혼에 대해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넸다. 나는 처음에 너희의 결혼을 그저 전략적인 결합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너희는 서로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그는 민준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진짜 할아버지처럼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안의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 민준이는 비로소 이 거대한 가족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강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태무는 그룹의 확고한 후계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서연과 민준이는 가족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를 묶어주었던 결혼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즉 강이란을 몰아내고 경영권을 지킨다는 목표가 완수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난 것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그들의 의무는 이제 끝났다. 서연은 언제든 자신의 길을 떠날 수 있었고, 태무는 그녀에게 약속된 막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했다. 그들은 여전히 태무의 펜트하우스에서 진짜 가족처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던 법적, 감정적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이 기묘한 동거를 끝내고 각자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인지. 서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태무에게 깊은 유대감과 감사를 느끼고 있었다. 자신과 딸을 목숨 걸고 지켜준 남자,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날개를 달아준 남자, 그를 존경했고 의지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함께 끔찍한 전쟁을 치른 전우회 같은 것일까? 그녀는 두려웠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결국 자신은 신데렐라의 꿈에서 깨어나 초라한 현실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태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 감정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다. 그에게 사랑은 비즈니스에 방해만 되는 비효율적인 감정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과 민준이가 없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듯한 낯선 고통을 느꼈다. 그는 두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감정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 어색한 긴장감은 어느 날 밤 정점에 달했다. 태무는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다. 거실에는 서연이 그를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이 관계의 미래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순간 태무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계약은 끝났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끝이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계약을 시작해야지. 그는 서연의 앞에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긴장해 본 적 없던 남자였다. 나는
비즈니스 용어밖에 모르는 사람이오.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할 줄 모르오. 그가 서툴게 말을 이었다. 이전 계약의 목적은 경영권 방어였지만 새로운 계약의 목적은 당신과 민준이 두 사람을 내 평생의 파트너로 맞이하는 것이요. 계약 기간은 종신계약이고 보상 조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요. 당신은 이 계약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서투르고 투박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보다도 더 진실하게 들렸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진심이, 그의 불안함이, 그리고 그의 사랑이 고스란히 보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당신의 세상과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언젠가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무는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내린 결정 중 당신과 계약하기로 한 것이 가장 최고의 결정이었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계약을 갱신하려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 그의 확신에 찬 대답에 서연은 마침내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대신하는 행동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비즈니스는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을 건 진짜 전쟁, 그리고 진짜 사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무의 서툰 고백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색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설렘과 따스함이 채우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과 귀여운 딸이 있는 완벽한 가족의 그림이었다. 민준이는 태무를 아저씨가 아닌 태무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태무는 그런 아이의 부름에 어색해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며칠 후 서연은 TK그룹의 신설 부서인 미래전략기획실의 실장으로 정식 출근을 시작했다. 그것은 태무의 배려나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강 회장과 이사회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약혼녀나 계약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당당히 TK그룹의 핵심 임원이 되었다. 그녀는 잠시 접어야 했던 자신의 꿈을 비로소 마음껏 펼치게 된 것이다. 태무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이 너무나도 비즈니스적이고 서툴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런 형식적인 제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프러포즈를 받아 마땅한 여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진짜 마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논리와 숫자로만 살아왔던 그가 생전 처음으로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주말 내내 최고의 보석 디자이너를 만나 직접 반지를 디자인했다. 그는 서연의 강인함과 우아함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반지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장소를 예약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그녀에게는 깊은 상처와 모욕의 장소였지만 그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의 장소였던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 그는 그곳의 아픈 기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덮어주고 싶었다.
약속한 날 저녁 서연은 태무와 함께 라시엘에 도착했다. 레스토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은은한 촛불과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황홀한 야경. 태무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레스토랑 전체를 빌린 것이었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마주 앉았다.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 자리. 태무가 와인잔을 들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순간 마음이 아려왔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그날과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틀렸었어. 내가 그날 발견한 것은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황제,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남자가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세상의 모든 빛을 담은 듯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뜨거웠다. 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배워본 적이 없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민준이를 보면서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소. 당신을 지키고 싶고, 당신과 함께 웃고 싶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소. 이건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요. 계약도 아니요. 내 모든 것을 건, 내 삶의 전부를 건 진짜 프러포즈요. 이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받았던 모든 서름과 상처가 그의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태무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이 없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언약식을 올렸다. 강 회장은 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로 두 사람을 축복했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준이는 두 사람의 반지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화동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1년 후 T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미래 전략, 기획실장 이서연이 새로운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실력을 갖춘 핵심 임원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이사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회의실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의장 강태무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무의 품에는 민준이가,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서연이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한때 태무가 홀로 외롭게 내려다보던 그 풍경은 이제 세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가 태무의 뺨에 뽀뽀하며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태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달콤한 부름에 아이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런 두 남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 그녀는 가장 눈부신 희망을 만났다. 상처와 모욕의 장소에서 그녀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시작했다. 그들의 시작은 오해와 계약이었을지 몰라도
그 끝은 서로를 구원하고 완성시키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행복을 찾은 세 사람의 모습을 별처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